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선호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동시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은 불발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주말에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 11일과 15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소환입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만 남긴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본인 진술과 다른 축주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씨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강선호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자신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셋이서 만났고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내용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17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성 보도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강선호 의원한테 직접 건네신 건가요? 누가 먼저 제안하셨나요?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 씨도 이틀 연속 소환했습니다.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원금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공천원금 1억 원 액수도 먼저 받았어요. 남 씨는 강선호 의원 지시를 따라 물건을 옮겨 실었을 뿐 내용물이 돈이었다는 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김 씨 의원과 남 씨의 대질 신문을 할 거로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는 20일엔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강선호 의원은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이번 주 화요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잘 주세요. 네,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1억 원을 주고받은 건 김 시의원과 자신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사이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몰랐고 남 씨가 돈을 받고 사후 보고하자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건넸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은 전혀 다른데 김 시의원은 남 씨가 먼저 공천원금을 제안해왔고 세 사람이 동석한 자리에서 남 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세 사람이 함께 만난 건 사실이지만 물건을 차에 옮기라는 지시에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며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현재까지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1억 원을 보관했다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 씨 역시 벌써 3차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강 의원의 조사에 대비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주장이 엇갈리는 사실상 진실 공방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오는 화요일 강 의원 등 핵심 인물 3명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수요일 내려집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인데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엔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에 동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인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거나 보류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국무위원회 자귀 의무의 범위입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에 대통령 보좌 의무가 있을 뿐 견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국무위원 심의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견제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뒤이을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여파를 남길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가담과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부정척탕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법무부 담당 과장에게 김 씨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에 가야 할 범법 행위자라며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면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비리 집합체처럼 보좌진 폭언과 부동산 투기, 부모 찬스 등 각종 의혹은 넘쳐나는데 최소한의 자료 제출 성의도 안 보인다며 지금 상태론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범법 행위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행여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사회권을 빼앗아 단독 청문회를 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으로.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단독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뿐더러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인사의 키워드인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탕평 의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진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청문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적극 옹호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해운 방지법까지 꺼낸 국민의힘 사이에서 당장 접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선 대통령 신년회견이 열리는 21일을 분수령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 사이 소통 창구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용됐습니다. 현 우상호 수석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에 도전할 다른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도 조만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교적 개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3선 중진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당청 간 새로운 가교가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여겨지는데 협치를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 결과란 분석이 많습니다.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뿐입니다. 당 정책위 의장 등을 역임한 만큼 정무 파트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친명 핵심 그룹이 아닌 원외 인사를 핵심 보직에 앉혀 나름 탕평에도 신경 쓴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 신임 수석에게 바통을 넘겨준 우상호 수석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 도지사직에 도전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마를 선언할 거로 보입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20일부터는 이제 신임이 근무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 수석과 함께 당청 간 정무 현안을 조율했던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거로 예상됩니다. 성남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으로 원조 친명그룹 7인회에 속했던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성남 경기라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힙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첫 통합단체장 선거가 성사될 경우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을 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출될 거란 관측 또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수의 청와대 참모가 5개월도 채 안 남은 지방선거판에 명함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속 개편 인사도 연이어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후 나온 첫 메시지이기도 한데 징계의 권한을 가진 당 지도부에 다시 공을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일요일 낮 자신의 SNS에 올린 2분 4초짜리 영상입니다. 당원 게시판을 콕 찍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퇴 이후 처음 간접적으로나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자신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고 당권으로 당적을 뺏을 순 있어도 당의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단 말로 장동혁 지도부를 거듭 저격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이 메시지는 한 전 대표가 다시 지도부에 공을 던진 거로 해석됩니다. 친한계는 진심을 담은 사과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면서 메시지를 높이 평가한 반면 당권파는 역대 최악의 사과, 서초동 금쪽이, 형용 모순 등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지도부는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장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는 대신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다, 옆에 있는 꽃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등 SNS에 글을 잇따라 올리며 단식 의지를 피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은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이 오만한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면
보수가 좀 커지는데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장 대표의 단식을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축한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은 더 큰 공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이 단식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쟁기를 들고 좀 막겠다 나선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거듭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장 대표 단식의 목적도 애초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수용인데 대여투쟁이 아닌 당 내홍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1표제를 두고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측은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경고했는데 잡음이 잦아들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주 자신의 대표 공약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권파 2명이 합류한 걸 계기로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한 표 가치를 똑같게 하는 당원 개정을 추진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당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경 지지층의 당심을 업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용으로 당원 손질에 나선 거라는 의심도 여전합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표현되는 물밑 계파 갈등이 또 드러난 건데 민주당은 당권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연임의 연자는커녕 이응자마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조금 더 가면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회견 직후 강득구 최고위원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인 1표제를 결정한 지도부가 바로 적용받으면 이해충돌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가 재출마할 때 적용해도 되는지를 함께 묻자는 게 전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 발언이라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민주당은 월요일 당무위원회를 시작으로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중앙위 투표를 거치는데 계파 균열과 당심 쏠림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금 국회 200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거 코어도를 못 가요? 모르겠어? 말 좀 해라.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된 날인데 개최할지 말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기재회 소속 위원들이 청문회를 보이콧을 한 상황인데 오늘 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여야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뭐 지금 한 조간신문의 사설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이해훈 후보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는
열어서 철저히 따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네. 사실 이혜훈 후보가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언론이 단독으로 보도한 것보다는 거의 99.9%가 이혜훈 의원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에서 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지금 뭐 인턴 갑질 의혹과 관련된 뭐 녹취록이 있다든지 20년, 30년 전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본을 제시한다든지 네. 심지어는 지금 비망록까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망록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없어서 검증을 못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지금 이 정도 있는 증거를 갖고도 저는 충분히 이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소명해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은 다 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뭐 사실 이혜영 후보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충분한 증거 자료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금 청문회를 강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스스로가 조금 뭔가 좀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이혜원 후보는 이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이 공천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기 편일 때는 상당히 비리와 관련된 여러 구린내가 나더라도 덮어두고 있다가 이제 막상 그것을 덜쳐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입장, 그리고 특히 천박한 보수의 민낯을 스스로 까발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 모순 속에서 이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앞서 오늘로 청문회 날짜를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청문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보니까 이제 어제 오후에야 이제 자료를 또 나머지 자료를 내겠다고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 낸 자료가 15%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거의 뭐 맹탕 자료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자료가 이제 국민의힘 내에 있을 때 몸담았을 때 했던 자료들이 이제 내부에서 유출된 게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그거는 이제 의혹 제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들이 왔을 때 그걸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증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탈루 의혹들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이 거기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하루로 예정된 청문이 12시가 지나가면 자동 소멸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며칠간 또 유예기간 지나다 대통령 임명 강행해버리면 일종의 면피성 자리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이 부분은 지난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 많이 봤어요. 이틀 동안 버티고 자료 안 내고 증인 채택 안 하고 그냥 공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청문이 넘어가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이혜훈 후보자는 그동안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어제 나머지 자료 제출하겠다고 합니까? 검증할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12시까지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은 청문회를 해줘야 되는데 만일 민주당은 여당을 꼭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국민통합의 차원이라면 반드시 야당이 참여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굳이 꼭 하겠다 그러면은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 날짜를 야당이 주장대로 하루 더 그럼 연장을 해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을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합의한 청문 날에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지 무조건 야당 당신들 직무유기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온당하지 않은 처사고 이혜훈 후보자는 사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개인정보다 해가지고 뭐 그 세금 문제라든가 아이들들에 관련한 신상 정보들은 전혀 노출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과연 지금 청문회를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야당이 규책 사유로 몰기에는 지금 이재용 후보자의 위법 행태라든가 야당의 업무 공세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국회법상 여당의 청문회를 단독 개최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위원장이 이미자 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먼저 이 개회를 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사내를 선포해버리면 야당이 간사의 단독으로 일단 회의가 그날은 무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다시 속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이 단독으로도 지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혜원 후보자를 지명할 때 소위 말해서 협치와 통합을 내세웠던데 네. 그 명분 스스로를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짓밟는 그런 결과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오늘 하루 만약에 이 지금 그 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적합 의견이 낼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 의혹이 엄청 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면 검증도보다는 맹탕 청문회, 면죄부준 청문회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적합을 했을 경우에는 당장 이런 이야기 듣지 않을까요? 만약에 같은 편이었으면 그렇게 박하게 했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비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여야 합의하에 청문회를 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통합 내각의 상징으로 이제 처음으로 지명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명 과정에서도 여야의 합의랄까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치적 과정.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에 그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지점이 크잖아요. 이제 그 사실과 국민의 감정이 정교하게 만난 지점이 이제 정치가 찾아야 그런 몫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사실 초반의 태세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초반에는 언론에 굉장히 협조하고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서 이게 오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그 다음에 국민에게 나가는 메시지도 내용도 부실하게 짝이 없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네. 저는 다 좋습니다. 이런 이혜훈 후보자를 또 대통령이 지명한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 통합이든 협치든 실용이든 다 있다고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700조의 예산을 주무르는 어쨌든 가장 공적 인식을 가져야 될 그런 직인데 과연 이혜훈 후보자가 저렇게 공적 인식을 갖고 있는 후보자인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능력보다도 더 그 권위의 크기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 우리는 공직인사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뭐 협치를 얘기하고 실용을 얘기하니까 그게 흑묘 백묘 얘기하고 뭐 이제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 잘 잡으면 그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도둑고양이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요. 도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님을 입증해 주는 자리가 사실은 인사청문 자리인데 이혜훈 후보자는 정말 그러니까 버티기로 일관하고 여당은 그냥 엄호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건 청문이라는 게 아니죠. 청문은 말 그대로 듣는 자리인데 국민들이 뭘 듣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 교수님과 저와 의견 비슷한데 여당이 어쨌든 야당의 의견을 일부 좀 들어서라도 조율을 해서라도 아니면 이혜훈 후보자에게 자료 설득을 빨리 해서 늦게 낸 부분 따로 별도 청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합의를 통한 청문 일정을 잡는 게 저는 그게 협치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우리가 통합 인사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인사청문회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당계 사퇴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공식 사과였다라는 반응이 많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첫 공식 사과라는 타이틀은 맞아요. 그런데 네. 첫 공식 사과인데 과연 그게 사과의 내용을 100% 충족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사과에서는 조건절이 달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건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대해서 짓는 징계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조로 얘기하면서 네. 그러나 내가 지도자로서 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좀 당원께 국민과 당원께 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과일까? 이제 중요한 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당사자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가족이 연루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일본으로 갔어야 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당의 통합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한 만큼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당 지도부가 했으면 좋겠고 이건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서면은 저는 그게 사과의 조건을 가졌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저는 혹시 이제 명분은 사과되 결국 본인이 가야 할 길에 출사표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는 한 전 대표의 사과문에 담긴 본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의 사과라는 거는 어찌 보면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사과잖아요. 그냥
그냥 형식과 어떤 그 과정으로서의 면피용이 아니라 진짜 저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어. 우리가 이제는 다 이걸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라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논란의 불씨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과는 사과인데 과연 이게 당내 논란을 종식시키는 사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과가 맞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문법에 의한 그러한 접근을 못한다는 식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발 진보한 건 맞지만 네.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 사과 맞아? 뭐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뭐 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보복이라는 사조까지 달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거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알만한 네. 사람 다 아는 건데 꼭 그것까지 꼭 이 붙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는 사과한다고 나름대로 한 걸음을 일단 뗐지만 소중한 한 걸음을 뗐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 첫발 자체가 상당히 보폭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단 이 공은 다시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23일까지 지금 그 재심 신청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6일로 예정돼 있는 최고위에서 그러면 애초 지금 당윤리에서 결정한 제명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이것을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제가 봤을 때 23일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26일 날 정치적인 결단을 최고위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지금 제명이 부분을 뭐 경고 정도로 완화를 해준다든지 네.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제명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거의 파국이 불가피한데 물론 그 이유도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좋아 그럼 26일 날 최고위에서 그걸 결정을 하면 내가 그걸 감내하겠어라고 하지 않고 네. 이걸 갖다가 뭐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법정으로 들고 갈 경우에는 그 다시 이번 사과 자체가 더 큰 또 하나의 내분의 하나의 그 뭐랄까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26일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거론한 적이 있는 한 전 대표였는데 교수님께서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징계 가처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법원이 정당 내부의 문제를 사법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저는 보일 것도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또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일종의 재심의 그 시간도 주고 네. 절차 밟으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그것을 염두에 둔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 교수님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은 저도 희박하다고 봐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것뿐이에요. 네. 저 진짜 한동훈 대표가 단식장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만나는 투샷 장면을 앵글에 연출하고 그래서 어쨌든 최고위원회는 26일에 예정돼 있지만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대행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네. 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이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 못하겠다라고 좀 연장하면 돼요. 사실 정치의 영역은 가능성의 예술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상상력도 가능하거든요. 정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지금 주어진 제도 안에서 마치 이제 플랜 A, 플랜 B, 플랜 C로만 가는 것으로 이걸 얘기하면 저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구도 없을 뿐더러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긴 한데 네. 또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비상시국에 이걸 굳이 결정해야 되나? 수석 최고위원은 충분히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또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지금 공간이 생긴 만큼 그다음에 지금 단식장을 찾아가는 많은 원로와 지금 정치인들이 어쨌든 화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엔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결국 한 전 대표가 그래서 저는 첫 사과가 매우 중요한 물꼬였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양쪽 다 아쉽다 하지만 어쨌든 형식과 절차는 시도를 했던 만큼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결과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푸는 방법 외에는 없지 한 전 대표가 사법의 처분이 가처분을 가더라도 그건 불가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중에
부재중 지도부에서 제명을 의결한다 하면 이 파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장동혁 대표 단식은 오늘로 닷새째인데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단식 쇼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쌍특검을 수용할 그런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민주당과 여권의 입장에서는 왜 장동혁 대표가 갑작스럽게 단식에 들어갔을까? 쌍특검을 관찰하려는 절박함보다는 사실 당시 당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당내 내분이 거의 극대화되는 시점에 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뜬금없이 느닷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단식의 목적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 내분 사태를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쌍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 자체가 지금 뭐 전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두 개를 다 같이 간출시키겠다? 제가 봤을 때 좀 과한 정치적인 욕심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약자 입장에서는요, 일종의 협상 카드를 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좋아, 그러면 지금 신천지,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신천지를 이야기하면, 좋아, 그거 우리가 받을게.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당과 관련된 공천특검도 받아줘. 이런 식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협상이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우리 두 개가 지금 우리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이 두 개 다 받아라는 식으로 갈 경우에는요. 사실 뭐 이 지금 정치가 아무리 정치가 상상력의 뭐 영역이고 하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대화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접을 건 접는다는 그런 이 기조를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소수가 약자가 두 개 모두를 내가 관찰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매달린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호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을 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는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그 2차 종합특검법 통과시키던 날 영수회담 그 야당 대표들 초청해서 오찬하면 국민의힘 대표가 넙죽 받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정치적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던 거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청래 지도부가 그 법안을 그때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건 이미 공지된 사실인데 청와대가 그 날짜에 맞춰서 야당 대표를 다 불렀다. 심지어 개혁신당 대표조차도 필리버스터 하다가 그 오찬에 참석하러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하자면 베풀기용, 그다음에 보여주기용, 생색내기용 그런 오찬에 야당 대표가 들러리을 수는 없는 거죠. 저 107석을 가진 당 대표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거기에 불참했고 지금 단식 중이니까 자 그러면 영수회담으로서 이 문제를 그러면 출구 전략 찾아봅시다라고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것이 저는 진짜 통합이라고 봐요. 이제 이 흠결만은 이해훈 후보를 지명해서 그것이 통합에 물꼬를 튼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야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1대1로 만나주는 자체가 그게 바로 국민 대통합의 신호잖아요. 진짜 그렇게 좋은 정말 방안은 놔두고 뭐 이해훈 후보자 지명한 걸로 국민 통합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그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 지금 차 교수님 말씀처럼 그 두 개 쌍특검에 대해서 하나 정도를 받는 쪽의 카드는 저는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정치는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 그 가운데를 설정하는 거니까. 근데 1대1 영수회담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해도 된 데다가 지금 청와대 전부 지금 참모진들도 다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문에. 네. 쇄신의 기회고 지금 약간 지금 뭔가 변곡점의 지금 타이밍이라면은 야당 대표를 불러서 새해 전국 우리 의원해 봅시다. 단식 그만두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입장도 노코멘트하고 있고 말하자면 이제 물밑 협상도 여권이 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제풀에 지쳐 그만두길 바라는 것 아니냐. 그건 정치의 실족인 거죠. 그리고 여당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를 향해서 밥 투정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과연 그게 정말 이 정부의 실용 기조인지 통합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당이 결국엔 손을 내밀어야 저는 이 부분이 출구 전략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국회와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퇴를 하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임으로 임명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홍익표 지금 신임 정무수석은 네.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거 합리적이고 원만하다. 그리고 뭐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저는 뭐 나름대로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특히 또 홍 신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 때 본인이 당의 투톱으로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 대표하고 호흡을 맞췄던 사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야의 협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 그 일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은 뭐 개인적인 사유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강원지사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네. 유력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고 그만뒀다고 봐요. 뭐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고 하니까 우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마지막 정치적인 승부수를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허니문 선거가 될 수 있어서 네.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가 좋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물 좋을 때 노젓자는 지금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청와대 지금 주요 인사들이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데 사실 3월 5일까지는 전부 출마해야 될 사람들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사퇴 시한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사하지 말고 한 번에 몰아서 1월 달에 나갈 사람들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다. 그게 국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쇄신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그냥 나갈 사람 지금 출마 선언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네. 1월 안에 설 전에 대통령이 새로운 진용을 정비하면서 깔끔하게 출발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약간 개인 홍보 시켜주듯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또 뭐 정치적인 또 뭐 이게 상식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출마하실 분들은 1월 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국정의 안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죠. 검찰청의 이름만 바꾸는 이른바 택갈이라는 반발도 나오는데 개혁의 성패를 연착륙에 둘 것인지 기조의 분명함에 둘지를 놓고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이 베일을 벗자마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며 내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퇴위원들은 공개된 중수청은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택가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이 자칫 현재의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두 개의 검찰이라는 걸까? 이들의 주장은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중수청 조직이 사실상 현행 검사와 수사관 구조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공소청은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중수청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거나 중수청에 입건 요청할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고 과거의 대검찰청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주는 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우려에도 정부안이 이 같은 형태를 택한 건 검찰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0.8%, 단 7명에 불과했던 만큼 인력 유인을 위한 설계가 핵심 과제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 과제만 완수된다면 검찰의 다독여 78년 경험을 넘겨받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국정운영 방향을 맞춰갖고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충돌이 비화한 만큼 현행 정부안의 변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특례법 후속 조치를 논의할 2차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합니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내란전담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기존 영장전담 재판부 판사들도 포함할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영하 10도 이하의 강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하고 긴 한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평년보다 온화했던 지난주, 대구와 창원, 밀양은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한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밀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치며 영하 10도 밑으로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북극 한파는 내일부터 일요일인 25일까지 최소 엿새 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원인은 북극 아래쪽 베링 해협부터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고기압 벨트의 블로킹 현상. 대기 상층에선 북서쪽에 한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대기 아래쪽에선 저기압이 계속 돌면서 이 차가운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기압기가 정체되는 저지고압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쪽에서 접근하는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 내려오며 이번 한 주 강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는데 이처럼 오랫동안 한파가 머무는 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바람까지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위는 블로킹 현상이 해소되는 26일 이후에도 쉬이 물러가지 않을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과 수도권에 날리는 눈발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충청과 전북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도 예상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복 차원에서 초강력 무역 제한 조치까지 거론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측 모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린란드의 연대를 거듭 표명하면서 나토 회원국으로서 공동 이익인 북극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계속 단결해 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가 다음 달부터 10%의 추가 관세에 직면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방한 중 미국의 관세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Un aumento dei dazi nei confronti di quelle nazioni che hanno scelto di contribuire alla sicurezza della Groenlandia, secondo me è un errore e ovviamente non la condivido.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EU 차원에서 무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에 나섰습니다. Oui, mais dans cette escalade des droits de douane, il a beaucoup à y perdre aussi, y compris ses propres agriculteurs, y compris ses propres industriels. 유럽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보류하거나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유럽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나토 균열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집단 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서로가 필요한 만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 강화, 이른바 돈로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침략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남미 국가들에 이어 그린란드와 캐나다 등에 대한 야욕까지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은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과거 서반구에서 미국 우위를 주장한 멀로주의를 다시 꺼내들며 도널드 트럼프식 멀로주의, 이른바 돈로주의를 선언했습니다. They now call it the Dunroe document. We sort of forgot about it. It was very important, but we forgot about it. We don't forget about it anymore. Under our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merican domina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will never be questioned again. 국제법을 위반한 무도한 침략 행위라는 비판에도 to go beyond the original Monroe Doctrine and exercise a sort of tyranny
over the Western Hemisphere, in which the only sovereignty that counts is tha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자신의 도덕성만이 국제 문제와 관련한 개입에 있어 유일한 제어 장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돌로주의를 내세워 콜롬비아, 쿠바 등 중남미 좌파 정부를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확실한 영향권 아래에도 석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배격하겠다는 목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목표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because if we don't do it, Russia or China will take over Greenland. 미국과의 북극권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맹인 캐나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주의.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I would say that we have no clear understanding as how this arrangement, this power arrangement, will actually work in practice.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자신이 생각하는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작전도 불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수립해온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방적 행보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경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내일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경 시의원 세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장시간 진행됐죠? 예,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김경 시의원, 휴일인 어제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시작한 조사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이 돼서야 끝났으니 17시간 가까이 진행된 겁니다. 김 시의원은 어제 자신이 하지 않은 진술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때 남 씨가 먼저 한 장을 요구해 1,000만 원을 짐작했지만 1억 원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남 씨와 처음 만난 2021년 말 이 자리를 주선한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도 함께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도 어제 저녁 7시쯤 경찰에 출석해 3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의원과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질 조사가 진행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질신문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남 씨는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을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이 전달된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인데 남 씨가 먼저 제안해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김 시의원 측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네, 의혹의 정점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소환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내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강 의원이 응한다면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20여일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강 의원은 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시의원과 남 씨 모두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이 1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진술들 그리고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공천 헌금이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그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앞서서는 어떤 식으로 이 언급이 되었었는지 누군가의 요구에 의했던 것인지 혹은 김경시 의원의 그런 제안에 따른 그런 시작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달했을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반환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 조사를 진행을 했다는 것은 결국 중간에 압수수색 절차 등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또 맞춰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의 진술과는 또 교차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조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핵심 인물 3명의 진술이 초기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 그리고 남모 씨 이 둘은 이제 의견이 좀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이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가 돈을 먼저 언급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는 이게 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대질신문을 조금 예정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질신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처럼 양측에서 특히 이제 이 공천 헌금 1억 원이 시작된 경우에 대해서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일치된 진술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 대질신문이 무산된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동안의 주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양측 둘 다 혹은 일부에서 이 대질신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질신문이 무산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이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이 두 사람의 일치된 진술로 이 결과가 기결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찰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언제 이 1억 원이 제시가 됐는지 혹은 강선우 의원 측이나 혹은 보좌관 측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과 남모 씨 사이의 진실 공방 여기서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서 누가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달받았느냐 이 부분이 이 두 사람에게는 향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측은 아무래도 남모 씨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이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게 돈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제 쇼핑백을 보관했을 뿐이다, 옮겼을 뿐이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다. 예컨대 뇌물죄로도 불거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혐의 사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의 부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 뇌물죄라고 한다면 그 뇌물죄의 시작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보좌관 측이거나 혹은 강선우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서 죄질면을 따졌을 때는 이 죄질이 조금 덜하다고 볼 것인지 이 평가를 또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억 원이 시작이 어떻게 이제 시작된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이 두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은 공천헌금이 오간 것은 이제 김경
의원과 남 씨 사이의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출석은 확정된 겁니까? 일단 출석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결국에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김경시 의원 그리고 남모 씨에 대한 진술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기초로 이제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서를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상대방 그리고 하급자에 대한 그런 진술을 먼저 확보를 하고 최대한 명확하고 또 기초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근거 지어지는 내용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순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다수의 그런 증거들 혹은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 남모 씨 이렇게 3명의 진실 공방을 경찰이 규명을 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대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론적인 가능성이야 분명히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진술이 여전히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간명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대지신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지신문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김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남모 씨의 그런 대질도 실제로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질 자체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또 입장을 또 달리하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 대지신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서로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진술에 의하면은 1억 원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1억 원이 먼저 강선우 의원의 남모 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남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 자체를 모른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남모 씨가 먼저 돈을 받고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불일치하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지신문에 대해서는 각자가 원치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지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강 의원이 정말 1억 원 헌금을 헌금에 대한 요구를 직접 했다거나 혹은 이제 남모 씨가 그런 요구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의 주장대로 정말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처벌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물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무 관련성 또 한편으로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받은 이유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데 금액은 1억 원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일반적인 형법 규정이 아니라 특가법으로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1억 원이 전달됐고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고의도 있었다. 이 대가성까지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상당한 중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0년 구형됐고 그중에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사실 그 선고 전에 감경 사유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결국엔 초범도 상당히 중요하게 그 감경 사유로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정 자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역시
역시도 상당 부분 고려가 된 결과고 그중에서도 또 특히나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은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중대한 사건에서 뭐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은 일단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서도 오히려 뭐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초범이라서 감경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을 좀 치우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이번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고의 그 내용이 결국 이제 앞으로의 다른 내란 사건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혹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에서의 그런 내란에 대한 이 계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받는 그런 선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라고 내란에 해당을 한다라는 판단을 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선고에 있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 계엄이 부적법했다, 실질적인 혹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언급이 됐지만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선고에서 이 계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한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고 절차입니다.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보좌할 의무는 있지만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는 있지만 견제하거나 말릴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또 어떻게 나올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을 하고 이제 국무위원이라든가 혹은 총리는 의견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자문적인 성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려야 될 법적인 의무까지는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거나 혹은 방조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이런 한 전 총리의 주장 자체도 분명히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 뭐 자문적인 성격 그리고 조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도 기준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번에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을 이제 위법 위헌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내란이라는 단어와 동치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주목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혹은 내란 방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제적으로는 이 비상계엄의 성격 자체가 내란에 해당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 나아가서 만약 내란죄가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중요 임무 종사 행위인지 방조 행위인지를 차례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하게 다른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는데요. 시장 금리가 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3%대 주담대 금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5회 연속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환율 등 금융안전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하셨고, 의결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를 금리 인하 시대가 끝났다고 받아들인 시장금리가 뛰면서 은행권 전반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16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13에서 6.297%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여 전과 비교하면 상하단 모두 오른 겁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경우 연 3.76에서 5.64% 수준으로 이보다는 낮아 보이지만 일부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3% 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주에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혼합형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는 등 다른 은행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담대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금리 동결 기조에 따라 추가 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긴 한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상승폭은 일단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금리마저 오르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 새해도 집 살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대출을 최대한 늘려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84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꿈의 5천 시대도 160포인트 남겨둔 상황에서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예고에도 코스피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후에 100% 관세가 언급되고 또 대만의 관세 협상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우리 반도체 종목에도 부담이 추가적으로 지워질 수 있다라는 부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23% 내린 4,829포인트로 개장했고 코스닥은 0.17% 내린 95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걱정입니다. IMF도 공개적으로 경고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0.4원 오른 1,474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 희생자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무려 18,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최소 5,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의 배후라며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이란 시위 사망자가 최소 16,500명에서 18,000명이며 부상자는 33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데이 타임스는 현지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다양한 기관에서 희생자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지만 확인은 어려운 상황.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 요원 약 500명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도 수천 명이 숨졌다고 시인했는데 다만 그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나라가 시위대를 선동해 소요가 커지면서 희생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گفت آشکارا حرف زد آشکارا تشویق کرد پشت سر هم مستنداتی داریم که کمک کردند هم اونها هم رژیم صهیون کمک کردند که حالا اونم مختصراً عرض خواهم کرد.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을 기대하며 거리로 나섰던 이란 시민들이 크게 실망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도움을 약속하며 더 강경한 행동을 촉구해놓고는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학교 수업 재개와 인터넷 복구 방침 등을 발표하며 혼란이 수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녀의 자폐증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임신 중 발열과 통증을 참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부들에게 해열 진통제 타일레놀을 먹지 말라고 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Acetaminophen, is that okay? Which is basically commonly known as Tylenol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 FDA까지 나서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임신부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타일레놀을 임신 중에 먹어도 안전하고 자폐아 출산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시티 세인트 조지 대학교 연구팀은 기존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메타 분석을 수행해 타일레놀의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연구 43건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 약물 사용과 질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link between paracetamol use in pregnancy and the risk of autism, ADHD, or intellectual disability. 오히려 발열이나 통증을 무조건 참는 것이 태아의 신경 발달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And there is a risk of not actually giving or not taking paracetamol. We know that fever in pregnancy or having pain and discomfort during pregnancy also can have risks to the pregnant woman and the baby.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 산부인과와 여성 건강에 실렸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합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여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노리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기자회견에서 밝힙니다.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는 다음 달 8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럴 경우 중의원 해산에서 총선 투개표까지 17일 만에 끝나는데 일본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초단기 일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데는 70%를 훌쩍 넘는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걸었지만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과 좀처럼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와의 선거 협력도 예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처럼 끈끈하지 않습니다. 維新の会との選挙協力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ですね、いたしません。 반면 자민당과의 연합정권에서 이탈한 공명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신당을 창당하며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人間中心主義で人間の尊厳を重視したというそういうね理念のもとにそれに賛同する人たちが集まってくるという構図のもとで新しい党を作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특히 연립여당 시절 자민당 후보를 밀던 공명당 지지표가 지역구당 최대 2만 표까지로 추산되는데 이 표들이 입헌민주당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배척 등 극우 정책을 내세우며 급부상한 참정당과의 경쟁도 부담입니다. 고물가와 중일 갈등 격화 등 어려운 경제, 외교안보 국면 속에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북한이 해외 정상들에게 보낸 연하장을 소개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름 없이 다른 나라 정상과 함께 나열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연하장은 노동신문 일면에 전문을 실은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외 정상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하장 발송 대상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와 알제리 등 북한과 친분이 깊은 나라의 정상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중국 국가주석 부부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맨 앞에 나오긴 했지만 시진핑 주석 이름도 없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나열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연하장은 노동신문 일면에 전문을 실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북러 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인사를 나누신 후 경축 행사에 초대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와 달리 북중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것 역시 중국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하장을 홀대하거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청탁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북한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 속에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며 서울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눈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 주 내내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파 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눈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고성 향로봉에 6.7cm, 광덕산에 6.1, 양구에 4.8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세종과 청주 1도, 대전 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추위 속 수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와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